외국에 여행 가거나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난감하거나 어려웠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여행, 유학, 선교를 할 때에 예상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왜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각 나라마다 언어, 음식, 의상, 신체 장식, 식사법, 교통체계, 법률, 음악, 가옥 구조, 가치관, 종교, 세계관 등이 다릅니다. 선교 사역자가 사역하는 현장과 선교사 자신의 문화와의 차이는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여성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마신 라임 주스는 현지인으로부터 이 여성 선교사가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게 하여 사역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때로는 경건치 않은 자세로 기도하고 허락을 받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물건을 가져가며 절대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현지인들로 인해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적응하여 살아가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단초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문화의 정의와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문화 인류학 부분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다루는 이유는 선교는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교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지 그 바른 방법들을 구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 없이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안에서 아주 편하게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가 뭘까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삶을 영위하는 방법입니다. 그 살아가는 방식이죠. 이걸 루즈베탁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회가 그 처한 환경 가운데서 올바른 기준이라고 공동으로 인정하는 것들의 집합체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사회가 한 처한 환경, 곧 산에 있으면 산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겠죠. 아니면 그 공동체가 바닷가에 있으면 바닷가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산의 문화와 이 바다의 문화가 다르겠죠. 각각. 그리고 그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산에서는 불을 내면 되지 않는다. 아니면 나무를 마구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느 산을 가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산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짐승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바다에서는 어떨까요? 예,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 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배에 올라가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뭐 배에 그 뱃놀이를 할 때 아니면 물고기를 잡을 때 휘파람을 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인사를 할 때는 어떤 단어들을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위에 어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예, 그러면 한 사회가 그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올바른 기준이라고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인정하는 것들, 거기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인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바로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공동체가 상호간에 인정하고 그 요소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걸 공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공유성은 어떨까요? 공동체와 공동체가 다릅니다. 그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 공동체와 미국 사람의 공동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의 공동체의 문화는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의 공동체와 그 문화를 달리하고 있겠죠. 추운 지방에 있는 아이슬란드라든지 이런 쪽은요,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는 그 공동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곧 그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유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동체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 살던 사람과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는 그 세대의 문화는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는 변동성, 변화한다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땠을까요? 의상도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다릅니다. 또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념도 다릅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도 그렇죠. 그 문화의 특징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남녀가 같이 한 공간에 앉아 공부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부적절한 행동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게 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문화 그 장르가 있죠. 문화 장르가. 뭐 할머니들이 선호하는 그 연속극이 있을 거고요. 중년들이 또 엄마 세대의 그 중년들이 또 선호하는 음악과 또 그 음악 장르 그리고 가수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미디어의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문화는 어떨까요? 동시에 살고 있지만 할머니의 선호도와 문화적 선호도와 이 어린아이들의 문화적 선호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에 그 할머니께서 성장할 때에 함께 공유하고 자기들끼리 인정했던 그 문화와 요즘 어린아이들이 함께 자라고 있으면서 공유하고 있는 그 문화, 자기들끼리 인정하는 그 기준들, 그것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공간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변동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문화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문화가 아니라 유전에 의해서 세습되는 것, 그거는 문화가 아닙니다. 유전되는 것은 문화가 아니고 반드시 배우는 것만 문화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본능적인 것, 뭐 어린아이가 배가 고팠을 때 우유를 먹는다, 아니면은 모유를 먹는다. 이거 어떨까요? 이거 문화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이유식을 먹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이제 딱딱한 음식을 이제 먹게 되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차원은 유전되는 것, 이 모유를 먹는다든지 우유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포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젓가락 아니면 손으로 먹는 뭐 이런 이 먹는 방식을 이제 습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습득을 통해서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만 이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포크 나이프 쓰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동양에 있는 사람들 많은 국가들은 어떤가요? 젓가락과 수저를 사용하는 그런 테이블 매너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와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이런 손으로 먹는, 그리고 많은 아랍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손으로 먹는 것을 또 가르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학습성이라고 합니다. 문화의 특징 가운데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대 간의 전승으로 축적됩니다. 할머니의 문화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부모의 세대로 오고, 그 부모의 그 문화가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로 넘겨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리고 더 다양하게 또 세밀하게
발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전승으로 축적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부분과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밀하게 보면 차이를 보이지만 이게 하나의 커다란 더 큰 차원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어떤가요? 영남의 문화와 호남의 문화가 좀 다르죠. 또 도시의 문화와 농촌의 문화가 다르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과 부분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함께 연관되어서 이게 한국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문화의 특징은요, 함께 공유합니다. 공동체에 따라. 두 번째는 변동성, 그리고 학습성, 그리고 축적성, 그리고 전체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한 사회가 그 처한 환경 가운데서 올바른 기준이라고 공동으로 인정하는 것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곧 올바른 기준이라고 그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인정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문화는 다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문화는 다 올바른 것인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데 그 변화될 때에 변화되는 문화 하나하나의 요소가 그러면 다 옳은 것인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축적되고 하는 것이 그게 다 옳은 것인가? 과연 옳고 그른 것이 있겠는가? 이쪽의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얘기한 것들이 있고 또 이쪽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를 함께 이렇게 합의한 것들을 문화 요소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이 각각의 공동체가 다 옳은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좀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걸 크게 두 개 나누면 일반 문화 인류학의 이제 접근법과 우리 기독교 문화 인류학의 접근법은 좀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문화 인류학은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곧 문화는 올바르다고 인정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 모든 세대 아니면 모든 공간 내에서 자기들끼리 올바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외부자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뭐 그 문화가 옳다 그르다 이런 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자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잘못된 문화도 없고 미개한 문화도 없다, 뭐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 자기들끼리 그 시대의 그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옳다라고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면 그들의 삶의 영위 방식은 무조건 다 옳다는 겁니다. 이게 100% 옳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이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문화는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화 상대주의를 취하는 일반 문화 인류학과 달리 우리 기독교 선교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이러합니다. 문화의 상대성은 인정합니다. 문화가 이 공동체와 저 공동체, 그리고 이 시기의 문화와 저 시기의 문화, 이 나라의 문화 또 저쪽 나라의 문화는 각각 다르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공동으로 옳다고 인정했는데 그 상대적으로 다른 것은 인정해주는,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화 상대주의가 아니라 문화 상대성 인정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를 거부합니다.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문화보다 더 상위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 상위 개념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판단해 봐야 한다. 그 세상의 문화가 옳은지 그른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상위 개념에 하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초문화적인, 이 세상은 문화적인 영역이 있고 또 초문화적인 영역이 있다. 그 초문화적인 영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 피조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이 문화적인 영역들을 판단하고 그 경중을 가리워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하고 또 심지어는 변혁까지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판단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문화 판단 기준에 의해서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 문화를 향하여 수정할 것을 과감히 요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문화가 이 올바른 문화로 바뀌도록 변혁, 트랜스포메이션 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러한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학에서의 문화 이해와 일반 문화 인류학에서의 문화 이해의 차이를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것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게 학습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문화는 그냥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습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문화권 내에서 그 문화를 배우고 그 문화에 맞는 사람으로, 그 문화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문화는 배울 때에 이런 습득, 학습을 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 습득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적 문화화라고 합니다. 내적 문화화는 enculturation이라고 합니다. EN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문화적인 이런 기준들을 배우는 겁니다. 문화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습득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죠. 그 문화 습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무의식 중에 이루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권에 태어나서 가족과 함께 한 공동체 내에서, 한 공간 내에서 살아가면서 이 모방을 통하여서,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에 있는 어른들이 그 아이를 향하여서 지침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회 공동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고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통 과정을 통하여서 이 문화를 습득합니다. 내적 문화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까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한국의 문화, 곧 한국의 언어를 배우고 뭐 양반다리를 하고 그 배에다가 손을 얹고 배꼽 인사를 하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리고 이 김치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근데 뜨거운 국물도 먹으면서 시원하다. 뭐 심지어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 뜨거운 뭐 그 38도 뭐 이 정도 되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뭐 이렇게 하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몸짓 하는 것, 뭐 그 예절이라든지 뭐 먹는 방식, 뭐 이런 것들도
다 아주 자연스럽게 고통스럽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배우는데 이것을 내적 문화화라고 한다. 자, 이 내적 문화화는 뭐 대개 한 12, 13세까지 이루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12세 아니면 13세까지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내적 문화화의 과정을 거쳐서 문화를 습득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 습득의 차원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외적 문화화의 과정입니다. acculturation, acculturation. A가 들어있죠. 자, 이거는 이미 다른 문화를 습득한 사람이 이미 내적 문화의 과정을 거쳐서 문화를 습득한 사람이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서 외부자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거기 현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학습해야 합니다.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인사법 하나도 어떨까요? 예. 인사법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수할 때 두 손으로 아니면 머리를 숙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뻣뻣하게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악수를 하지 않고 뭐 손을 합장을 해서 이렇게 인사한다든지 뭐 이런 게 쉬울까요? 이거는 이제 불교식의 인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일 경우 이렇게 합장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국가 같은 경우는 여성들은 남성에게 다가갈 때 무릎으로 기어가는 뭐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떨까요? 한국의 그 여성이 만약에 그 문화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화를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배워야 합니다. 높은 사람에게 갈 때 무릎으로 기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어 배우는 건 어떤가요? 이처럼 고통이 없습니다. 외래어를 우리가 어떤 일정 나이가 넘어간 다음에 배우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자, 그러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호기심이기도 하지만 이걸 왜 이렇게만 해야 하는지 한편으로는 불평도 늘어놓게 됩니다. 아까 내적 문화는 어떤가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외적 문화는요, 상당히 긴 시간 걸립니다. 뭐 그래서 외국에서 뭐 20년을 이렇게 살아도 그쪽 문화를 완전히 익히지 못하고 좀 서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문화를 완전히 습득했다, 적응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발견하는데 이게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럼 선교 사역자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외적 문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학교육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인준을 받아 그 다음에 파송받아 가게 되면 현지에서 이 외적 문화의 과정을 통해서 외부자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고통스럽게 왜라는 질문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오랜 시간 거쳐서 이 문화를 습득해야 합니다. 유학을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그 이민을 가서 이제 살 분들도 그래서 그 이민 목회를 하는 분들도 그 현지에서 그 문화를 익혀 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네. 이걸 외적 문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이것을 좀 단순화해서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피고 나면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이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이 이해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자, 이 문화 구성은 로이드 쿼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걸 하나의 이제 모델로 제시했는데 여러 학자들이 뭐 다양한 모델들을 제시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로이드 쿼스트의 모델이 가장 심플한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제시한 것을 보면 이렇게 양파처럼 이렇게 동심원을 이루어서 이 겉이 있고 그 안에 또 하나의 테두리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한 4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가장 겉껍질이 있죠. 문화의 겉껍질. 우리가 이제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면 그 문화권이 우리와 많이 차이를 보게 되면 그 겉으로 보이는 차이들을 의미합니다. 뭐 음식이 나왔는데 이 음식이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음식이 나왔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처음 그 이미그레이션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태도가 다릅니다.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 집 가옥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상 가옥도 있고 뭐 볏집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 황토으로 만들어서 벽돌을 찍어서 이렇게 졌는데 이 거푸집으로 지붕을 하고 그 벽면에는 이 솥동들이 동글동글하게 찐빵처럼 해서 붙어 있고 뭐 이상하죠. 냄새도 이상하고요. 사람들의 행동도 이상합니다. 뭐 손짓 발짓 하는데 이게 뭐 고개를 흔들기도 하고 손을 바깥으로 막 내밀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상합니다. 그들의 관습도 그래야 옳다고요. 옷은 어떨까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갑자기 어느 거리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냥 아래만 가리고 위는 다 벗고 다니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깜짝 놀라죠. 굉장히 난감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이 스타킹에 구멍이 났는데 샌들을 신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쏙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고 뭐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없어서 그렇게 구멍이 났나 보다 생각했더니 모든 여성들이 전부 다 이 그 스타킹에 구멍이 나서 이 엄지발가락이 쏙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보죠. 또 어떤 제도를 봅니다.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한 국가에 갔더니 차가 왼쪽으로 싱싱 달려서 이 도로를 건널 때 왼쪽을 봐야 할지 오른쪽을 봐야 할지 한참 이 당혹스러운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밥을 갖다 주는데 뭐 수저 젓갈이 없고 또 포크 나이프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잎사귀 위에다가 뭔가를 막 올려놓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나 봤더니 사람들이 손으로 막 집어먹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문화의 껍질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접하게 되고 이런 이 차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여러 웹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차이들, 다름은 이런 독특한 문화, 이것은 이 겉껍질,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될까요?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시면에 들어가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의 판단 기준입니다. 어떤 것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밉고 또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어른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그 태도 사람들의 인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껍질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한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이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신조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이것이 가치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음식이나 태도, 행동, 관습, 습관, 제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성경을 삶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떤가요? 뭐 도둑질을 하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런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뭐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태인들은 어떤가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거기에서 추어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먹죠. 왜 안 먹습니까?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은 바로 이 신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랍 사람들은 어떤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신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고기를 금하는 부정한 음식으로 금하고 있는 그런 신조 때문에 그런 가치관, 이건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 음식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화에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어떤 요소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실제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상의 구성 요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은 보이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신이 존재하는가, 사람들의 영혼이 존재하는가, 이 자연 우주 만물과 살아있는 생명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슈퍼내추럴한 그러한 존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세계관입니다. 무엇이 실제인가, 리얼리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화의 구성 요소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안쪽에 뭐가 있다고요? 세계관이 있습니다. 무엇이 실제인가. 그 위에는요, 신조, 무엇이 진리인가, 종교적 차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요, 가치관,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음식, 태도, 이런 문화의 껍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문화의 껍데기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관은요, 서구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차이가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 정과 부정의 기준, 추미의 기준, 한국 사람들과 서구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동일한 전래 동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더 선한 사람인가,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 흥부놀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흥부놀부에서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누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또 당연하죠. 흥부이죠. 놀부는요, 동생을 돌보지 않고 아주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만 알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이 부정적인, 이 부정한 방법을 써서 뭐 이 제비의 다리를 분질고 뭐 그것을 또 다시 쌈에서 날려보내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판단을 합니다. 흥부라고 하는 사람은 게으르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건사하지 못할 자녀들을 마구 낳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노력해서 직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구걸하는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비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부는 어떨까요? 진취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지금 뭔가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됐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심지어는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뭐 그런 상당히 창의적인 인간이다, 뭐 혁신적인 인간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가지고도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어떤 것이 선한지 악한지에 대한 것도 이 다른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야간에 교통신호등을 준수하는 이 여부를 가지고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간에 뭐 한 11시, 12시가 이렇게 됐는데 차들도 없고 인적이 아주 드뭅니다. 아니면 새벽은 어떨까요? 한 뭐 서너 시가 됐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가는데요, 이 교통신호등이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바쁘고 그럴 때는 어떤가요? 뭐 그냥 그 카메라도 없고 단속 카메라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슬쩍 가는 뭐 이런, 이게 이제 동양 사람들의 이제 성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요, 거기에 이런 신호등이 있으면 그거를 뭐 어떤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준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임은 다른 사람이 보든 아니면 어떤 법칙이 있든 뭐 이런 거와 무관하게 자기 자신의 디그니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동양 문화는 체면의 문화입니다. 이게 적발되지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이런 교통신호등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문화를 이제 지니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면 뭐 신호가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신호등을 전멸등으로 안 바꿔놓은 뭐 이런 교통기관 책임기관을 이제 탓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조라고 하는 건 어떤가요? 이거는 과학적인 지식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좀 이상한 행동들로 이제 보입니다. 자, 중국 사람들은 바이바이 절기를 지키죠. 조상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바이 절기일 때에 조상들을 위해서 커다란 이제 종이 집을 사서 강가에서 이제 불을 태우고 하는데 이 조상신에게 이 집을 리모델링해 드리는 겁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무덤을 이렇게 쓸 때에 뭐 우리는 그냥 이 산소를 쓴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납골당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조상들을 잘 모시는 이 조상신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길흉화복을 다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집을 계속 리모델링 해 드리는 겁니다. 뭐 그리고 이 무덤을 쏠 때도 그냥 하질 않고 뭐 거기에 불도 켜고 샹들에 놓고 이 미니에이처처럼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절기 때 가면 이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돈이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짜 돈이죠. 근데 그걸 태워서 조상님들에게 노잣돈을 드리는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신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보면 뭐 옛날에 눈병이 걸리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뭐 눈썹을 뽑아서 이 돌 사이에다 집어넣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발로 차면 내 눈에 이 눈다랗기가 낫는다. 뭐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었죠.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발바닥에다가 지평, 땅지자의 평화평자를 볼펜으로 쓰면 이 눈다랗기가 낫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실제로 낫는 모습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손 없는 날이 뭡니까? 이사하는 날입니다. 대거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 사실은 이거는 이곳저곳에 이제 귀신들이 있죠. 그 귀신 이 정령 숭배를 하는데 이 정령 숭배하는 이 귀신들이 잠깐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를 마구 해서 이 귀신들이 이사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뭐 그래서 이제 해코지를 하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이제 날인데 이게 손 없는 날입니다. 이날 뭐 이사 일을 잘못 알고 잡게 되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서비스도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수많은 엑스트라 비용을 내기도 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바로 신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면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떤 지식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서구 사람들과 세속주의의 곧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자연 우주 만물과 분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구 사람들은 어떤가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그리고 영적인 세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자연 만물이 있고 그 다음에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이런 물질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어떨까요? 종교가. 그렇죠. 하나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됐다고 하는 무생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세속주의나 유물사관은 어떤가요?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신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사람이 되죠.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 사람이나 아메리칸 인디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영적인 존재나 아니면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이나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자연에 있는 그것은 이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몸이 안 좋거나 뭐 아니면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할 때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연기를 피우고 그 다음에 이 북을 들고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북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자연에서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어떤 조상 신들이 나타나고 뭐 그리고 이 슈퍼내추럴한 이 존재와 함께 교감을 하면서 뭐 질병이 낫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런 세계관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메리칸 인디어들 같은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길게 짓습니다. 아니면 자연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을 차용을 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뭐 늑대와의 춤을 뭐 그게 늑대하고 직접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었죠. 영화 제목이에요. 네, 이런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 문화권마다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문화적인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종교와 관련돼 있는 것일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저 밑에 있는 세계관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시 사회의 두개골 변형 풍습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있는데요. 뭐 프랑스, 인도네시아, 북아프리카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편두라고 하는 거다. flathead, conehead.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천과 놋군으로 아니면 작은 목판으로 두개골을 압축해서 이 두개골이 뒤쪽으로 이렇게 불쑥 올라오도록 그래서 하나의 이런 콘 모양을 하도록 하는데 이런 편두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의 두개골을 보면 이 뒤쪽으로 이렇게 쏙 올라오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했죠. 이 인도 북부 아룬찰 플라데시 주 지로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 여인들 탄이 관습이 있습니다. 이 코에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속 안을 까맣고 동그란 야비울루라고 하는 이 코마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마에서부터 코로 내려오는 이 코에다가 이렇게 까만 거를 구멍을 뚫어서 넣고 그 다음에 이 얼굴을 수직으로 가르는 문신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신들을 하는데 이런 왜 했는가? 전통적으로 있는데요. 이게 이 미의 기준으로 그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에 해당되는 거죠. 과거에 납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썼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가치관으로 그 자리를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얀마, 태국에 가면 이제 카렌족이 있습니다. 이 카렌족의 특징인데 지금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뭐 사진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목에 링을 이제 끼웁니다. 한 4살에서 7살부터 이제 목에 4, 5kg 정도의 금속 링을 이제 계속 끼워 나가는데 5년마다 하나씩 추가해서 목을 길어지게 길어 보이도록 늘립니다. 이거를 롱넥족이라고 그러죠. 뭐 그러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쇄골이 이제 내려앉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미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링이 많고 이게 목이 길어지면 그게 이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고산지대의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여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 이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미의 가치관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족 아시죠? 네. 이 중국에서 작은 발을 선호하게 됩니다. 송나라 시기 때 시작해서 청시대에 유행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3, 4세 때에 그것을 발을 꽁꽁 묶고 그 다음에 나무 틀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한 발 크기를 10cm 정도 크기를 유지하게 하는데 뭐 이게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이 작은 발 한 쌍을 만들려면 한 항아리에 눈물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까지 있는데요. 뭐 이 나중에 그 전족한 발들을 보면 꼭 우리나라 수육을 이렇게 눌러 놓은 것처럼 족발 이렇게 눌러 놓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서마족이나 무르시족을 보면
입술의 원반, 이 아랫입술을 쪽에 째서 거기에 황토으로 구워 만든 이렇게 얇은 원반을, 이 접시 같은 모양을 이렇게 끼웁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밑줄 빗살무늬 해서 이렇게 장식도 하게 하는데, 이걸 아발레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더 키워가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이 무르시족들도 이렇게 하죠. 뭐 이걸 왜 합니까? 이게 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신부값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 그러면 이게 큰 여인을 의미하죠. 뭐 과거에 노예 상인, 그 노예 시대 때 많은 원주민들을 노예로 잡아갔던 그러한 이제 배경, 슬픈 역사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그러죠. 자기들의 종족을 확인하고, 아니면 이렇게 흉측하게 만들어서, 외모를 흉측하게 만들어서 노예 상인들이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역사적인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리타니아에서는 미의 기준이 살찐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둔 여성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 여성 학교에 들어가서 계속 몸을 이제 살찌우게 되는데, 이게 번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가치관 때문에 그렇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입었던 옷이 있죠. 여성들에게 빅토리아 시대까지도 이게 입게 되는데, 고래뼈와 강철, 심을 사용해서 여성들의 이 복부를 꽉 누르는 이 콜셋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미의 기준, 이 작은 이 허리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갈비뼈를 뭐 제외하기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참 무시무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의 가치 기준이 그렇게 여성들의 모습을 만들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사법도 세계마다 다 다릅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 인사법, 악수할 때 키아오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감사하다고 하는 이제 표현입니다.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와 하나 된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소리를 치르죠. 그리고 또 독특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이게 홍이 인사법입니다. 굉장히 격식 있는 인사법이죠. 이마와 코를 맞대고 합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할까요? 너의 호흡이 나의 호흡이 되고 함께 같은 공기를 마신다. 그래서 이 삶의 번영을 기원할 뿐만 아니라 둘이 하나 되고 생각과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이제 각 나라마다 인사법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의 구성 요소에 의해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